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이번 시간은 2025년도 경찰 승진 형사소송법 이제 해설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2월 21일 날 사건 사고가 많았죠. 그래서 원래 1월 달에 해야 될 시험이 약 한 40일 정도 밀려서 이제 최근에 시험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이 이제 미뤄지면 무조건 좋은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 고통을 가지고 참고 계속 공부를 했었는데 그게 밀려가지고 40일을 더한다면 상당히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좋은 결과에서도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시험이 어떻게 나왔는지 좀 이제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자, 이제 그 시험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 형사소송법의 이제 비중은 어떤 식으로 나왔느냐? 형사소송법은 좀 나눌 게 많죠. 그래서 이제 자, 서론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송 주체 및 소송 행위가 있습니다. 앞에 부분 있죠? 그다음에 이제 수사 파트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공판 파트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증거도 있을 것이고 상소, 그다음에 뭐 특별형사 절차에서 비상구제 절차랑 그다음에 특별형사 절차. 자, 이렇게 있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나눠지고 이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몇 문제가 나왔느냐? 서론이 한 문제가 나왔어요. 서론. 그래서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법 이념은 안 나왔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다음에 소송 주체, 소송 행위론이 몇 문제가 나왔다? 6문제가 나왔습니다. 뭐 무죄 추정의 원칙, 관할, 제척, 기피, 회피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셨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 가장 중요한 파트가 뭡니까? 수사겠죠. 이제 수사는 16문제가 나왔습니다. 16문제에서 뭐 쭉 해서 수사기관부터 출발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많은 문제가 나왔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공판이 몇 문제가 나왔다? 5문제가 나왔고, 그다음에 형사소송법의 이제 하이라이트죠. 증거가 몇 문제가 나왔다? 8문제가 나왔습니다. 증거가 8문제. 그다음에 이제 상소 1문제. 그다음에 재심, 여기서 비상구제 절차의 재심. 그래서 비상구제 절차는 재심과 비상상고가 있는데 여기서 1문제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특별형사 절차는 뭐다? 뭐 약식명령, 직결심판, 소년사건, 배상명령 등 있죠? 이런 것들을 보는 건데 여기에서 2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비율은 적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사 파트가 가장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증거 파트에서 여기서 24문제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겠고 좀 특징적인 모습은 우리가 특별형사 절차가 이제 직결심판이나 직결심판이나 약식명령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직결심판하고 약식명령이 안 나왔다. 자, 이런 게 출제가 되지 않았다. 이런 거를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상소가 1문제밖에 안 나왔다. 생각보다 적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흐름들을 좀 보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또 뭐냐면 형사소송법을 볼 때는 우리가 형사소송법은 조문 문제도 많이 나오잖아요. 조문. 근데 조문은 법률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또 있습니까? 바로 수사 준칙에 관한 내용도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돼요. 16문제 중에 준칙을 물어보는 내용이 제법 있습니다. 자, 그런 걸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내용, 일단 진도별로는 이렇게 이제 나왔다라는 걸 좀 이제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 문제, 사례 문제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례 문제가 2문제. 두 문제였나요? 순간, 네, 보시면. 이제 뭐다 수사 파트에서 같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뭐가 있냐면 16번, 그다음에 16번이군요. 16번. 그래서 한 문제. 사례 문제가 한 문제 나왔는데 상당히 까다롭게 느껴집니다. 사례가 이제 한 문제. 자, 이런 걸 보시고 그래서 이제 이 사례 문제는 상당히 어렵게 나왔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형법 시험보다 형사소송법 시험 과목이 조금 더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형법은 2-3개 정도면은 적전. 이게 뭐 2-3개 이제 뭐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이제 일정 개수가 좀 있겠는데 실무 종합이 워낙에 어려웠다라고 하니까요. 개수는 좀 늘어나겠지만은 형법 같은 경우에는 2-3개. 뭐 아니면 1-2개 요 정도로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형사소송법은 4-5개 정도까지는 충분히 여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까다롭게 느껴지는 그런 문제들이 제법 있었다.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알아두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공부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형법하고 형사소송법의 공부가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형법하고 형사소송법. 형법은요, 이번에 뭐 실제로 나오는 부분들은 전형적인 거, 그다음에 이제 판례 이런 거 위주로 냈어요. 그런데 형사소송법은 이제 어떻게 이제 주로 나오냐면 어떤 그 세세한 내용들 있죠. 판례의 세세한 내용들. 자, 세부적인 내용이고 어떤 거냐면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해가지고 응용을 하는 거예요. 특히 사례 문제가 그렇게 이제 갔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이제 학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럼 이걸 다 해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냐면 일단 형사소송법은 결국에 이제 조문과 판례예요. 형사소송법은 상대적으로 이론은 별로 안 나오죠. 그래서 조문과 판례가 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파악해 나가는데 그러니까 조문을 평소에 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식으로 좀 접근하는 게 중요하면 단편적으로 이렇게 딱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보다는 우리가 문장 읽는 걸 조금 더 잘할 필요가 있다. 문장 읽기를 좀 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이제 계속 단편적으로 우리가 이럴 땐 이렇게 돼, 저럴 땐 저렇게 돼 이렇게 딱딱딱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이게 이제 조금 더 이제 문장으로 왜냐하면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문장 읽기를 해가지고 논리적인 좀 사고가 좀 필요할 것 같다. 자, 공부를 할 때 좀 이런 것들이 좀 집중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이 이제 뭐가 될 수가 있다? 이제 기본기가 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기본기를 잘 다지고 나면 그 다음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본기 잘 다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죠? 문제 풀기겠죠. 근데 문제 풀기도 역시 이제 마찬가지로 뭐라는 거냐면 대체적으로 이제 기출문제를 잘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기출문제를 보면서 기출문제 내용을 보면서 역시 모르는 내용이 나왔다. 그러면 이 기본기를 통해서 이제 뭐다? 확인을 하는 거죠. 기본서를 찾아봐 가지고 여기서 확인을 해 가지고 이걸 반복한 다음에 그 내용을 전부 다 숙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공부를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형사소송법 쉬워. 그러니까 우리 기출문제만 보면 돼.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제부터는. 좀 제가 볼 때는 그런 식의 지문들이 좀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평소에 조금 읽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공부량이 좀 늘어날 수가 있다. 근데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공부량이 좀 늘어나는 거 어쩔 수 없는데 차분히 계획을 좀 세워두시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승진 뭐 편하게 한 추석 정도 지난 다음부터 준비해도 괜찮아. 그런 거보다는 봄부터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요 행사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뭐 5월 달 정도쯤 되면은 막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선거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 자,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고민이 되죠.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좀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좀 이제 기본서를 통해서 이제 강의를 조금 들어줄 필요가 있다. 주로 이제 상반기 때는 그런 걸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게 한번 딱 장착이 되고 나면 너무 이제 공부하기가 편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여름쯤 돼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도 풀어보고 그 다음에 가을쯤 되면 이제 이걸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모의고사도 보고 그다음에 최신 판례도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좀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를 좀 잘 보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상반기가 좀 중요하다. 요때 좀 꼼꼼하게 공부를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험생들 입장에서 이런 거잖아요. 형법은 좀 열심히 하고 형사소송법은 조금 덜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저도 이제 두 과목을 다 해보다 보니까 이제 느끼는 게 형법의 양보다 오히려 형사소송법이 여러분들이 더 해야 될 게 많아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형법은 뭐 이렇게 무난하게 나왔잖아요. 무난하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건데 형사소송법은 좀 까다롭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좀 더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쭉 해서 여름까지 아니면 상반기 때 이런 걸 잘하고 여름 때 기출문제까지 푼 사람들은요 자신감이 만땅이 되기 때문에 가을에 충분히 공부해가지고 두세 개 문제로 이렇게 지금 현재의 패턴이라고 하면 4-5개 정도 틀릴 건데 2-3개 정도 틀리면 훨씬 더 여력이 있잖아요. 물론 심지어는 만점 맞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충실하게 하시고 암기보다는 자꾸 이해 이런 것들을 좀 암기보다는 이해로 좀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자,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고요. 접근을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들을 쭉 보는데요. 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제 또 형사소송법에서 좀 이제 안 하는 파트가 뭡니까? 바로 이제 공판이죠, 공판. 근데 공판도 있고 뭐 소송 주체도 있을 거예요. 공판 이후. 요런 것들을
좀 더 공부를 좀 잘해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송 주체하고 공판 파트가 대략적으로 그래도 26문제니까 14문제 정도가 이게 나오잖아요. 그 14문제를 여러분들이 맞춰야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수사 파트는 분명히 어렵게 나와요. 어렵게 나오지만 어려우면 다 같이 어려운 거니까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점점 더 이제 강조를 안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쉽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안 본 분들은 어렵습니다. 본 분들은 쉬워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요거는 쉽게 나왔습니다. 요쪽에서는 거의 다 실제로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자, 여기에 조금 더 시간을 많이 쓰셔서 여러분들 걸로 다 만드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자, 요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번 해설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부를 다 할 수는 없고 역시 몇 문제를 좀 하도록 하는데요. 자, 일단 뭐 2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2번 문제가 이제 관할에 관한 이야기인데 새로운 지문은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안 보면 어렵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 일단 우리가 1번 있는데 관할권이 없으면 무슨 재판을 하냐면요. 관할 위반 판결이라는 걸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소기각 결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1번 틀렸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2번 유명한 판례죠. 자 1심에서 합의부 관할 사건에 관하여 단독 판사 관할 사건으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가 제출이 됐다. 자 그럼 이제 이게 왜 나오냐면 바로 이제 공소장 변경으로 인한 이송이라는 내용의 조문이 있죠. 형사소송법 8조 1항 아니면 8조 2항인데 자 일단 요게 있어요. 공소장 변경으로 인한 필요적 이송이라는 게 있는데 자 단독에서 합의부로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원래 단독 판사에 관할 법원이 재판을 하죠. 그런데 어떻게 된다? 합의부로 이제 바뀌면 무조건 합의부로 필요적 이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지면요. 자, 일단 1심에서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지면 합의부로 필요적 이송을 합니다. 그 다음에 2심에서는요. 2심까지도 공소장 변경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고등법원으로 필요적 이송을 합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건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필요적 이송은요. 무조건 공소장 변경 이렇게 바뀌었을 때는 무조건 이송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반대가 될 수가 있겠죠. 자 합의부에서 뭘로 바뀔 수가 있습니까? 단독으로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느냐? 규정이 없다 이겁니다. 어떻게 하나 규정이 없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이송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합의부가 계속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송하면 안 되고 합의부가 계속 심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무적으로 법에는 없지만 하는 게 재배당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재배당도 한다 안 한다? 안 된다. 그래서 무조건 합의부가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공소장 변경으로 인한 이송인데요. 요거 하나의 틀을 좀 잡고 가시면 됩니다. 사건은 딱 이렇게밖에 없으니까. 자, 그래서 2번 읽어보시면은 1심에서 합의부 관할 사건에 관하여 단독 판사 관할 사건으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사건을 배당받은 합의부는 사건의 실체에 들어가 심판해야 하고 사건을 단독 판사에게 재배당할 수 없다.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뭐다? 이송도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법관이 재배당을 했던 사건이에요. 근데 위법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의 논점이니까 잘 기억하시고요.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3번으로 가보면요. 자, 형사사건의 관할이 있는데 이 관할은요. 자, 쭉 해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면 뭐다? 구체적 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하느냐? 아닙니다. 획일적이에요. 관할 획일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자, 뭐가 있다? 관할 획일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획일적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관할은요. 상당히 기계적이에요.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된다. 딱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런 걸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4번 가보시면 제1심 형사사건에 관하여 지방법원 본원과 지방법원 지원 사이의 관할의 분배는 소송법상 토지관할의 분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토지관할의 분배에 해당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런 게 있죠. 지방 쪽으로 가보면 지방법원 본원하고 지원이 있어요. 지방법원 뭐가 있다?
본원과 뭐가 있다? 지원이 있는데 조직법적으로는 여기가 상급법원, 여기가 하급법원인데 소송법적으로는 대등합니다. 대등하니까 여기에 관할권이 있어요? 이쪽에서 관할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반대로 여기서 관할권이 있는 걸 여기서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죠. 그게 바로 뭐다? 재판권의 분배다. 재판권, 즉 관할이라는 겁니다. 관할. 자, 그래서 그런 말들을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관할 문제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다 한번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꼭 신경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4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피고인. 이런 문제도 또 오래간만에 나오죠. 그래서 보시면 피고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첫 번째 읽어볼까요? 자, 우리가 피고인은 어떤 사람을 피고인이라고 하느냐? 단순합니다. 검사에 의해서 공소 제기된 사람이에요. 진범 아니면 소송이 유효 이런 거 안 따져요. 그냥 기소되는 순간 법적 지위는 뭐가 된다? 피고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그런 얘기입니다. 됐고 두 번째로 가보시면 피고인의 당사적 당사 능력은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되었을 때 소멸하므로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그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양벌 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 책임은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이 승계되느냐? 우리가 형사 책임은요 일신 전속적입니다. 일신 전속적이라는 것은 끝난다. 죽으면 사람 같은 경우에 보면 죽으면 끝나죠. 마찬가지로 법인도 해산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승계된다, 승계되지 않는다, 승계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됐고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그에 대한 좀 특이한 판례인데요. 자, 법인의 해산 또는 청산 종결 등기 이전에 업무나 재산에 관한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청산 종결 등기가 된 이후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거나 공소가 제기되더라도 그에 따른 수사나 재판을 받는 일은 법인의 청산 사무에 포함되므로 종결될 때까지 청산은 종결되지 않고 당사자는 그대로 유지된다니까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법인을 해산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 해산하면 당사자는 사라지느냐? 아니다 이거죠. 청산 사무라고 해서 민사적으로도 법인 해산 바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빚진 거 있잖아요. 그럼 갚을 때까지는 법인의 사무는 존속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그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가 된다? 해산을 했어도 재판 확정 시까지 당사 능력은 존속한다라는 겁니다. 재판 확정 시까지 뭐가 된다? 당사의 능력은 존속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4번 가보시면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법인인 때에는 대표자가 소송행위를 대표하겠죠. 자, 근데 대표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일 수가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된다? 각자 대표입니다. 그 각자 대표에다가 밑줄을 긋고요. 공동하여 대표하면 틀리는 겁니다. 공동하여 대표 이러면 틀려요. 각자라는 말은 대표가 여러 명 있잖아요. 그럼 한 명이 법정에 나갔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나간 사람의 의사가 법인의 의사가 된다는 거예요. 바깥의 사람하고 얘기가 다를 수도 있다. 상관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취지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특별하게 이제 문제될 건 없을 것 같고 우리 8번 한번 가볼까요? 자, 수사 파트로 이제 들어와서 8번으로 가보니까 이제 바로 이제 최근 형사소송법이랑 수사 준칙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점점 더 출제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1번부터. 자,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러면 뭘 할 수가 있느냐? 자, 이제 사법경찰관은 영장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장심의위원회는 고등검찰청에 있다라고 했죠. 그럴 때 뭘 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나가서 의견을 개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의견을 진술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의견 개진권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이거 중요한 내용이죠. 최근에 이상한 사건들이 좀 있습니다. 경찰 입장에서. 자, 그런 거고 2번은 뭡니까? 이제 시정조치 요구네요.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인권 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 기록 등본의 송부를 뭐한다? 요구할 수 있고 그래서 문제가 있다. 시정조치 요구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시정조치 요구가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건 송치 요구할 수 있었죠. 쭉해서 이건 포인트가 뭐냐면 사건 기록의 등본을 송부를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시정조치 요구가 이행이 안 되면
사건 송치요구. 요렇게 가는 거였죠. 이 흐름들을 좀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됐고 세 번째 바로 그 얘기가 나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 이행 안 했으니까 이제 빼앗은 다음에 징계 요청도 한다는 얘기죠. 근데 가볍게 보시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으로 가보시면은 나머지는 별거 없을 것 같고, 자, 우리 11번 한번 보겠습니다. 아, 사례 문제가 두 문제인데, 여기도 있었군요. 두 문제입니다. 두 문제. 그래서, 자, 그걸 보시는데, 아래 사례에 대한 설명, 적절한 거. 그러니까 사례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처음부터 막 다짜고짜 사례 문제를 푸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기본기를 다지고, 나중에 문제 풀 때 몇 문제만 간단하게 풀어주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읽어보시면, 2025년 1월 19일 04시 40분경 자, 자동차 사고를 낸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P는 피의자 갑으로부터 심한 술 냄새가 나고 서 있기가 곤란할 정도로 비틀거리며 홍조를 띠는 등 음주운전 혐의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같은 날 10시경 갑의 동의를 받아 경찰서로 임의동행했다. 그리고 자발적 동의가 있었대요. 즉 그러니까 뭐냐면 위법이 아니다라는 전제를 깔고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은 그런 얘기죠. 우리가 수사상 임의동행하기 위해서는 뭘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일단 동행거부권이 있음을 미리 고지하거나 아니면 자유로운 이탈 퇴거권이 보장되는 등 오로지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해서 명백하게 입증됐다. 그럼 뭐예요? 적법한 거죠. 그래서 1번이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거 1번 맞았어요. 그럼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실제 시험 볼 때는 2, 3, 4번을 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해설을 하니까 2번부터 보시면은 자, 임의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해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그럴싸하죠. 근데 우리가 좀 알아둘 게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임의동행의 요구와 그다음에 형사소송법상 있는 형사소송법에는 없지만 수사상 임의동행 이 두 가지는 다른 거예요. 이쪽은 뭐죠? 수사가 아직 아니죠. 그죠? 현장에 질문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는 6시간 제한이 있죠. 그죠? 하지만 수사상 임의동행 그런 시간이 없어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2번 여자 머물게 할 수 없다. 이 말이 틀린 거죠. 됐고, 그다음 세 번째 같은 날 17시 30분경 자, 갑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아 혐의 관련 전자정보를 압수하였다면 이는 제출의 임의성 여부를 불문하고 불법 구금이니까 된다. 불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출의 임의성이 있다? 충고로 쓰는 거죠. 됐고, 그다음 네 번째 갑이 주치 상태라 할지라도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 및 응급구호의 필요성이 없다면 보호실 유치는 위법하지만 명시적인 동의가 있을 경우 그럴싸하게 써놨죠. 우리 승낙 유치라는 거 있었잖아요. 가두는데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가둘 수 있느냐? 절대 안 된다라고 했죠. 영장주의를 잠탈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1번에 명확하게 답이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수사 준칙 얘기가 12번에 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15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5번은 이제 정답이 2번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둘 게 구속은요. 체포는 시간으로 해요. 근데 구속은 일로 합니다. 날짜는 일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당일이에요. 당일. 그러니까 몇 시간이 따져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구속기간 며칠이죠? 10일. 그런데 접수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의 기간은 산입을 않기 때문에 그만큼 추가시키면 되죠. 근데 중요한 건 뭐가 됩니까? 24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내용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16시까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틀렸다라는 겁니다. 24시가 돼야 돼요. 구속은 날짜예요, 날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시면 되겠고, 그런데 이제 1번이 좀 까다롭게 느껴집니다. 판례인데요. 자, 읽어보시면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횡령죄의 범죄 사실과 범행 일시 및 장소, 범행의 목적물과 행위의 내용은 같으나 그 영득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다른 사기죄의 범죄 사실로 재차 구속하였다면 그 피해자에 대한 구속은 위법하다. 말이 좀 그럴싸하고요. 그런 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은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이제 구속이 돼 있는데 일단 내용은 이런 겁니다. 자, 일단 써놓을게요. 판례의 내용을 쭉 써놨는데, 자, 일단 사기죄의 구속영장. 일단 이 사람이 뭐가 됐냐면
사기로 구속되다 또 사기로 구속되는 거죠. 그런데 사기죄 후 구속영장은 여기 내용은 이런 겁니다. 자, 재구속으로 위법합니다. 위법이 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근데 단 뭐냐면 여기에서 그러니까 횡령죄 후 구속령 있죠? 횡령죄. 미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기로 구속을 시키면 안 되는 거고 횡령으로 구속을 시켰는데 횡령죄의 구속이 뭐가 된다? 동일성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하고 여기에 뭐다? 사건이 관련이 돼 있다. 그래서 동일성이 나름대로 있다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미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적법인데 뭐가 포인트가 된다? 사기로 구속한 것은 자, 뭐다? 재구속 제한에 위반된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1번이 좀 까다롭게 느껴졌을 겁니다. 해설을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좀 어려울 것 같이 보여요. 근데 내용은 이거다. 그래서 정확하게 요것도 좀 같이 써놓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맞고 2번이 틀렸는데 자, 구속은 날짜니까 24시 아시겠죠?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번 무지 또 까다로운 사례 문제가 나왔네요. 아래 사안의 전제를 참고할 때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관한 문제 사례에서 사법경찰관 피해 조치 중 적법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제 까다롭게 문제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기본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사안의 전제 있죠? 전제에 특별한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됐고 사법경찰관 P는 자, 피해자 갑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중 압수할 물건을 정보 처리 장치 근데 자,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등이고요. 그다음에 정보 저장 매체도 USB 외장 하드 등이라고 있죠. 저장되어 있는 본건 범죄 사실에 해당하는 회계, 회의 관련 정보로 하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참여권을 보장하는 상태에서 압수수색을 했다. 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압수를 할 때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느냐 절차를 생각을 하시고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부터 자, 일단 지금 뭐였죠? 사건이 자, 이제 적법하지 않은 걸 따지네요. 자, 그래서 P는 사법경 책상 위에서 갑의 노트북을 발견하고 자, 전자정보를 탐색하고자 전원을 눌렀으나 노트북이 켜지지 않고 이미징도 되지 않아 봉인하여 반출. 여기까지 있습니다. 이게 적법인지를 따지는 건데 자, 우리가 자, 뭐다? 압수수색. 전자정보 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어떻게 했었습니까? 전자정보. 그래서 포인트가 일단 뭐죠? 전자정보. 자, 원칙은 어떻게 했어요? 자,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복제하거나 출력. 자, 요렇게 이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렇게 하는 건데, 자, 이게 어렵거나, 자, 이제 요게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 곤란 있죠? 그래서 예외가 있는데, 자, 요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정보 저장 매체 등을 압수할 수가 있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 요건을 갖췄느냐? 너그럽게 좀 봐주는 겁니다. 여기 사건에서는. 자, 그래서 자, 봉인 이미징도 되지 않아 봉인하여 반출다. 이미징을 하려고 할 때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좀 곤란하다 상황이 발생했으니까 압수했다. 근데 이제 봉인을 했으니까 좀 지켜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억번은 맞는 표현이라고 좀 볼 수가 있다. 됐고. 그다음에 두 번째, 갑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도 압수하면서 갑이 휴대전화의 잠금을 해제해주지 않아 자, 봉인하여 반출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게 자, 휴대전화의 잠금을 해제해주지 않았다 했는데 휴대전화를 압수해요. 근데 휴대전화를 압수하면 껍데기를 압수하는 거죠. 근데 포인트가 뭐예요? 그 안에 정보를 압수하려고 해요. 그런데 영장을 보니까 영장에는 뭐가 되어 있습니까? 정보 저장 매체라고만 되어 있지 전자정보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영장이 없어요. 기재가 안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무제출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뭘 했습니까? 이무제출 안 해줬다. 그러니까 그냥 가져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된다? 위법이다라는 겁니다. 이무제출 안 됐다라는 겁니다. 영장의 범위도 벗어났고요. 그래서 자, 니은번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번, 이제 갑은 압수수색 중 변호인을 선임하였다는 사실과 이후, 자, 자신은 압수수색 과정에는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그 다음에 P는 갑과 변호인에 대한 별도 통지 없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 또 알아볼 게 뭡니까? 변호인의 영장 참여권 있죠? 변호인의 참여권은 뭐였습니까? 고유권이었죠. 그래서 피압수자, 피해자가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한테 통지를 해줘야 되죠. 근데 통지 안 했으니까 적법 위법, 위법이다라는 겁니다. 됐고, 그 다음에 리을번, 자, 쭉 해서 여고생들에 대한 불법 촬영, 동영상 30개와 사진 등을 발견하고 출력한 뒤 보충 조사를 통해 범죄 사실을 인지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다. 자, 증거로 쭉 해가지고 이제 압수를 했다라고 돼 있는데, 자, 이건 동일성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쭉 해가지고 기부금품이었는데 불법 촬영. 그러니까 기부금품하고 몰카가 있죠? 동일성 없잖아요. 관련 사건 아니에요. 이건 관련 사건 아니니까 영장을 받아야 돼요. 근데 나중에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이거는 관련성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자, 뭐다? 기억번. 근데 좀 애매합니다. 정답이 1번이라고 표현되어 있다. 정답이 3번이라고 표현되어 있다 보니까 기억번을 맞는 것으로 평가하긴 했지만은 좀 애매해요. 왜냐? 바로 이 부분. 이게 상당히 깐깐하잖아요. 실제 판례에 따르면 자, 영장에 기재도 돼 있고, 이게 어려울 때는 외부로 반출할 수 있다고 영장에 기재가 돼 있고, 실제로 그와 같은 사정이 발생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좀 애매해요. 근데 어쨌든 정답을 3번으로 표현했으니까 기억번을 상대적으로 맞게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걸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험생이 그렇잖아요. 좀 이해를 해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신 판례들에 갖고 압수수색에서 많은 판례들이 나왔는데 여러분들 한번 쭉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해가지고 수사 파트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저건 이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은 좀 쉽게 풀었을지 모르겠지만 조금 순간 당황했던 게 22번이었어요. 자, 그래서 협의의 불기소 처분 유형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자, 공소권 없음 해가지고 동일한 사건에 관한 이미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있다. 그러면 공소권 없음. 근데 여러분들 쉽게 풀었을 거면 각하죠, 각하. 그래서 그게 순간 막혔으면 어려웠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있고요. 나머지는 뭐 어렵지 않죠. 그래서 자, 혐의 없음, 그다음에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각하인데 그 각하 사유들이 이런 것들이 다 규정이 나와 있는데 검찰 사건 사무규칙에 있다라는 거죠. 자, 됐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23번으로 가보시면, 자, 23번은 이제 뭡니까? 오류가 나온 거죠. 근데 너무나도 빨리 인정해 줬어요. 다행이죠. 자, 뭐냐면 제가 이제 수업할 때도 강조를 했잖아요. 바로 2번에 관한 이야기인데, 자, 2번 때문에 했으니까 2번만 잘 보시면 되겠죠. 뭡니까? 바로 이제 자, 뭐다?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외국 도피를 했을 때 공소시효가 정지가 되는데 의제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됐죠. 자, 그래서 의제 공소시효가 판례에 따르면 정지가 안 된다라고 했어요. 왜? 규정이 없으니까. 근데 이 판례가 나오고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됐죠. 개정이 돼서 몇 조? 253조 사항이 신설이 된 거예요. 신설이 돼서 의제 공소시효도 정지가 된다라고 법이 만들어졌고 시행이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당연히 날아가는 거죠. 판례하고 법이 붙으면 뭐가 이겨요? 법이 이기죠. 그래서 정지가 됐다. 그래서 깔끔하게 인정한 겁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2번도 틀렸다라는 거고요. 4번이 명백하게 틀리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2번까지 보고 넘어가죠. 4번까지 안 읽어볼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2번이 정답이 돼야 된다. 2번도 맞아야 된다. 2번도 틀렸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런 얘기들을 쭉 이제 파악하시고 또 역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가 나와 있습니까? 자, 24번 뭐 공소장 변경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어려운 내용들 아니니까요. 쭉쭉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뭐 25번에 증거 개시와 관련된 건데 전형적인 지문이었어요. 그래서 됐고, 그다음에 26번 이제 간이공판 절차 있는데, 자, 간이공판 절차 조문들인데요. 4번을 잠깐 볼까요? 자, 간이공판 절차 개시 결정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증거 조사가 간이화돼서 전문 증거에 대한 증거 동의가 간주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단서가 있어요.
이의가 없는 때는, 이의가 있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게 들어간 건데,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자, 간이 공판 절차에서는 전문 증거에 대해서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자, 전문 법칙에 의한 증거 능력의 제한이 인정되지 않고, 이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하면 이의가 있는 경우 마찬가지야. 이의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번 뭐 공판 절차. 이것도 갑자기 오래간만에 나왔죠. 근데 우리가 공판 절차의 정지는 다 필요적 정지인데, 공소장 변경으로 인한 공판 절차의 정지는 무슨 정지다? 자, 의무적 정지입니다. 의무적 정지. 자, 그래서 틀렸다. 일단 그 부분을 잘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국민참여재판도 특별하게 어려울 건 없었고, 그러니까 공판 절차가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그러니까 안 봐서 어렵게 느껴지는 건데 나오는 게 새로운 내용이 없었어요. 그런 걸 잘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증거도 역시 이제 들어가 봤더니 특별하게 어려운 내용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오히려 수사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껴졌던 것들이 좀 많았을 것 같아요. 자,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들 쭉 나와 있는데 쭉쭉 넘어가시고, 자, 그래서 증거도 여러분들이 뭐 충분히 보고 넘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보느냐? 쭉쭉 넘어가서 어디 있냐면 뭐 상소 한번 가볼까요? 상소부터 37번부터 한번 쭉 봅시다. 자, 그래서 상소에 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 있는데, 자, 1번에 이것도 전형적인 겁니다. 우리가 상소라는 것은 이제 뭐다? 불복이잖아요, 불복. 근데 이제 상소에 대한 개념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 상소는 미확정 재판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 자, 상급법원에 불복하는 거죠. 불복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소에 이제 허용 요건이 있는데, 일반적 허용 요건이 있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다? 상소권자가 상소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상소의 이익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법률이 정한 기한과 방식을 준수한 자, 법률이 정한 기한과 방식을 준수한 상소의 의사 표시해야 된다 있는데, 여기서 뭘 보냐면 상소의 이익입니다.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죠. 상소의 이익은 현재 상태의 개선 가능성입니다. 지금보다 나아질 때만 하는 거예요. 나아질 가능성이 있을 때만. 자, 근데요, 그러면 나아지려면 뭐가 바뀌어야 됩니까? 결론이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불복은 주문에 대한 불복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불복하려면요, 주문은 결론이죠. 유죄, 무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의 이유만을 다투기 위한 상소. 자, 이유만을 다투면요, 결론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건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그것이 1번에 나와 있죠. 자, 그래서 보시면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할 임무를 가지므로 이의 신청을 기각하는 등 반대 당사자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도 그것이 위법일 때에는 위법을 시정하기 위하여 상소서 불복할 때, 막 아름답게 써있죠. 근데 이 말 아무 말 없어요. 그 다음부터입니다. 불복은 재판의 주문에 대한 것 이외에 재판을 이유만을 다투기 위해서 상소하는 거 된다 안 된다? 이런 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틀렸고 나머지들도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38번 소년 사건 나와 있네요. 역시 이제 특별한 게 어려울 건 없고요. 자, 읽어봅시다. 기억번은 새로운 지문이긴 한데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소년에 대한 부정경을 집행하는 집행 단계입니다. 자, 그러면 기관의 장은 형의 단기나
지난 소년범의 행영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법원, 판사의 지위에 따라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 했는데, 자, 우리가 몰라도 풀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형 집행 누가 합니까? 검사가 합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아니에요. 검사의 지위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물론 즉 소년법에 나와 있긴 하지만 우리가 검사라는 걸 좀 알아두면 됩니다. 그래서 기억번 틀렸고요. 다음 니은번 가보면, 자,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해서는 특별히 쭉 해가지고 소년과 성인은 분리해야 되겠죠. 그리고 일정 나이가 되면 함께 수용을 하는데 23세입니다. 그래서 니은번 맞고요. 그다음에 디귿번 18세 미만인 소년. 자, 환영 유치 못한다고 했죠. 노역장 유치를 못하는데, 그러면 18세 그 노역장 유치와 관련돼서는 범죄시를 기준으로 따진다, 재판시를 기준으로 따진다, 재판시예요. 재판시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사실심 판결 선고시입니다. 그러면 뭐하고 비교하는 거죠? 범죄 시 18세 미만에 대해서 사형이나 무기를 선고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형으로 한다. 요거 있죠? 요때만 범죄시예요. 나머지는 재판시입니다. 자, 그래서 틀렸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리을번에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무기형의 경우 5년, 그다음에 15년의 유기형 경우 3년, 부정기형의 경우는 단기입니다. 장기 아니에요. 그걸 좀 기억을 하시면 돼서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자 38번 소년 사건 잘 안 나왔지만 나오는 지문은 전형적이었고 기억번이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편하다. 됐고요. 그 다음에 39번 자, 거의 안 나오던 문제죠. 배상명령은 사실은 법원직 이런 데서만 나오는 거였는데 좀 드물게 나왔습니다. 한번 쭉 봅시다. 법원은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타당하지 않으면 뭘 한다? 보통 이제 기각을 할 것처럼 보이는데 법에 각하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1번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기각이 아니고 각하라고 써 있다. 그걸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법원은 서면에 의한 배상 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서 부분을 피고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이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신청서 부분상의 신청인 성명과 주소 등 신청인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리고 송달할 수 있다. 당연한 얘기죠. 누가 신청인지 인적사항 알면 곤란하잖아요. 됐고, 그다음에 세 번째, 자, 피해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의 배우자, 직결족 또는 형제자매에게 배상 신청에 관하여 소송 행위를 뭐한다? 대리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규정이 있다 이거예요. 대리. 됐고, 그다음 네 번째,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배상명령은 피고 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뭐가 된다? 2심이 된다. 왜? 불가분적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전부 상소가 돼요. 근데 이제 이 배상명령은 이게 또 같이 기억을 해두는 게 좋겠죠. 배상명령은 뭣도 가능하다? 일부 상소도 가능합니다. 일부 상소는 뭐예요? 유죄 판결에 대해서 상소를 제기하지 않고 배상명령에 대해서만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고요. 근데 이제 같이 했다. 그러면 상소심은 2심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다음에 상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자, 원심에 배상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가 아니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유죄 판결하면서도 배상명령은 기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틀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법조문이니까요. 쭉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0번은 뭐 전형적인 얘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그렇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이제 하는 것보다 해설에 잘 나와 있으니까 자, 요거를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2026년도를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자, 이제 형법도 중요합니다. 실무종합도 중요합니다. 근데 형사소송법은 점점 더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걸 좀 알아두시고 그럴수록 기본기에 충실해야 됩니다. 어려운 문제 잘 풀었다고 여러분들 공부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거, 우리가 기본적인 걸 잘 알고 이걸 어떻게 응용해 나갈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승진을 준비하다 조금 빨리 시작하세요. 여름이 오기 전에 우리가 기본서를 1회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큰 강점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자, 그걸 좀 이제 알아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승진시험 보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그다음에 이제 2026년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또 치밀하게 잘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2025년도 경찰 승진 형사소송법 해설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